안녕하세요. 선택 과목이죠. 정보체계론이네요. 저 선택 과목을 세 과목을 하는데 5 수업이 지방행정론이었어요. 지방행정론의 판서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정보체계론 들어왔는데 왜 지방행정론의 판서를 남겼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일 앞에 파트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가 지금 중간이 지방행정론, 지방자치론이니까 제가 중간에 놨는데 근데 순서만 바꾸면 되지 않을까? 여기 정보체계론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정보체계론 들어가고 위아래로 정치과학하고 지방행정 또는 자치론이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어사특강 할 때 제가 얘기 냈었는데 어제 어사특강 3편이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얘기를 했어. 장황하게 얘기하는 건 그렇고요.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세 과목의 틀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세 과목은 모두 행정학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행정학 베이스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각 선택 과목을 해결할 수 있냐에 대한 논의인데요. 재미난 게 행정학 베이스를 가지고 가장 많이 해결되어지는 게 정보체계론이에요. 그래서 정보체계론은 행정학이 70% 정도를 차지해요. 나머지 30은 뭐냐? 기술이죠. 기술적 측면이 차지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지방행정, 지방자치론, 정책학 쪽으로 갈수록 행정학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정책학은 사실상 그래서 행정학이 30% 정도밖에 커버를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책학이 특이한 논의가 많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특이한 논의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보체계론이 그래서 가장 행정학과 밀접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과목이에요. 정보체계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행정학이에요. 그래서 이걸 잊어먹지 말으셔야 되고, 만약에 정보체계론을 계속 여러분이 선택 과목으로 선택한다면 가장 중요한 과목은 행정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학을 기본축으로 한 다음에 정치학과 경제학을 얹어요. 자, 그러면 다시 그려볼까요? 여기 정보체계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 안에는 지금 경제학을 집어넣어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과목은 사실상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이 약간 좀 어렵긴 한데요. 법과목이어서. 나머지 네 과목은 다 사회과학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축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 제 강의를 따라오는 학생들은 다 정책학으로 갔고요. 한 명 남았네 여기. 네, 제 강의를 따라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정책학으로 가요. 정책학이 워낙 소수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보통 정책학을 일반 행정의 적자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적통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그래서 노블리스한 계급이죠. 저게 정보체계론이 제일 밑에 있어요. 순서 보이세요? 이게 엘리트, 민중 개념인데. 그래서 엘리트 계급이 원래 정책학을 선택을 하고요. 민중 계급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거저 먹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제일 아래쪽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보체계론 쪽에. 기술만 어떻게 좀 얹으면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논의인데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조심하실 건 행정학이 되어 있어요. 네, 보다 조심하실 건 행정학이세요. 자,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죠. 지금 모든 과목을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방, 행정, 자치론 이렇게 되어 있죠. 지방이라는 로커스가 있고 자치행정이라는 포커스가 있고 마지막에 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네 과목 중에서 선택 과목 행정 정책 학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론이죠. 그 중에 가장 론다운 게 사실은 지방행정론, 그거보다 더 론다운 게 정보체계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정보체계론은 체계성이 전혀 없어요. 정말 재미난데 체계성이 없으니까 정보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재미난 논인데 체계성이 없다는 거 뭘 써도 상관없어요. 다른 표현하면 워낙 넓어서요. 어디에서 뭐가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서로 크로스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학이라는 과목은 아주 일목요연한 체계를 가지고 완전하게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용어도 완전히 통일되어져 있고, 그래서 분석, 모형도 완전히 통일되어져 있고, 이걸 가지고 하나의 학문 공동체 내에서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정보체계론은 사실상 정보체계론이라는 이 과목적 측면 자체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라는 측면을 반영해서 급조한 듯한 느낌이었어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래서 행정학보다 더 신생학문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그래서 신생학문은 숙명적으로 빌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역으로부터 다 빌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체계론을 전공하는 교수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내용이 내가 보지 않은 내용적 측면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정보체계론은 사실은 뭘 써도 된다. 이게 지금 포인트고요. 뭘 써도 된다. 단 조심하실 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체계를 다루고 있다면 결국 정보체계론은 정확히 얘기하면 두 개의 결합인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정보라는 것 자체가 정형적인 포커스 개념이 돼요. 포커스 개념.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데, 제 수업 처음 들으면. 포커스하고 로커스라는 걸 가지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포커스와 로커스가 만나서 어드레스, 주소를 잡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비수련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건 주소 잡기예요.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치학이 됐든 행정학이 됐든 선택 과목이 됐든 주소 잡기죠. 그건 행정법이나 경제학도 똑같아요. 그래서 주소를 잡는 게 핵심인데, 다른 표현하면 조감도,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숲 내에서 나무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그래서 숲을 먼저 보는 겁니다. 숲을 먼저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과목에 대해서 내가 일정 정도 자신감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안다 모른다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과목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 과목을 내가 탐험을 하려면 이런 식의 루트를 통해서 가야 되겠구나. 이걸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방법론적인 확신이에요. 내가 이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 근데 예비 단계에서 대부분 그래서 물어보면 어떻게 선택 과목에서 제 수업을 듣지 않았던 학생들이 대거 들어오는데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강사가 수업을 하니까 수업을 따라가고 매일매일 뭐 충실하게 가면 될 거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모든 강사한테 듣고 잘하는 강사한테 들었다면 모두가 합격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누구나 합격하고 누구는 떨어져요.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구성이. 근데 재미난 게 항상 얘기했지만 어떤 수업이든 간에 신림동에서의 예비서부터 사순환까지는 특히 1년차를 위해서 준비된 건 아니다. 이걸 정확히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비서부터가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니에요. 특히 1년차를 위해서. 최소한 2년차 이상 또는 선행이 되어진 상태에서의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1년 4개월 코스를 돌렸을 때 합격한다. 이게 기본이지. 그래서 1년차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따라가기가 벅차요. 일단 예비서부터 벅차고요. 한계를 느끼는 건 통상적으로 예비에서 1순환 넘어갈 때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예비에서 1순환이 순환 개념으로 본다면 가장 갭이 크다라고 얘기해요. 1순환 경작 들어가면 절반 정도가 심리적으로 포기할 겁니다. 포기하는데 안 되겠는데? 안 되겠는데? 심리적으로 그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연한 현상이거든요.
각 과목별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각 과목별로 해가지고 사실은 4년을 기본적으로 학부에서 배워요. 잘 생각해보면 경제학 4년 배우죠. 행정법, 법학 4년. 그래서 정치학과 4년. 행정학과 4년인데 그걸 묶어놓은 거죠. 이거 당연하지 않을까? 선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 수로 따라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나마 시험이니까. 학문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시험이니까. 그럼 시험이면 한번 해볼만 하다가 포인트인데 학문이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럼 시험이면 해볼만 하다의 기준이 뭘까요? 아, 시험은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뭐가요? 넓이하고 깊이가요. 뭐에 의해서? 기출문제지.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아니면 저희가 덤벼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한 30년 정도의 기출문제가 누적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0년 정도의 기출문제의 누적이라는 건 저희한테 정말 중요한 일종의 길잡이인데요. 그래서 어두운 밤에 아무것도 없는데 길을 잡아주면 푸드칠성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왜 나눠주냐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내일 정도 되면 또 정책까지 나눠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죠. 어쩔 수 없이 다른 학생들은 세 개를 뭐 다 가지고 있긴 한데 행정학 때 나눠주거든요. 정보책이론하고 나눠주는데 정책학 나눠줬었죠. 지방행정을 안 나눠준 것 같은데. 예, 항상 같이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행정의 포인트는 5과목의 연계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려놓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접근 방법은 똑같아요. 5과목이. 단지 다른 건 뭐냐면 답안을 쓰는 패턴이 달라요. 즉 답안에서 요구하는 문법과 어휘가 다를 뿐이지 5과목이든 공부 방법은 똑같죠. 왜? 주관식이죠. 그러니까 방법론적 관점에서 주관식이라는 게 여러분한테는 동일한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는 틀이에요. 아, 이게 답안에 쓴다? 그죠? 325줄에 쓴다? 2시간에 쓴다. 이거거든요.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는 325줄을 2시간에 쓰는 거예요. 이 점에서 보면 똑같지 않아요? 5과목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형식이 실질을 결정한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결국 시험을 보는 형식 자체가 실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공부의 최종적인 결과물 자체는 답안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당연하게 예비 때부터 답안에 익숙해져야 되죠. 답안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뭐 정책이나 행정학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예비 때부터 해서 하루에 한 문제씩을 제가 지정을 해줄 거예요. 아, 이게 오늘의 문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집에 가서 써보셔야 돼요. 그리고 조 하나가 묶이게 되고요. 3일에 한번 와가지고 역시 또 답안을 강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 때부터 그래서 제 수업은 많이 들어오면 진행이 안 돼요. 너무 많이 들어올까 봐 걱정이 무지하게 됐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이렇게 300명이나 앉아 있으니 어쩜 좋을까. 세 사람이 이제 한 개 조예요. 한 개 조고. 그래서 시간은 내일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거기 맞춰가지고 매일매일 한 문제씩을 제가 지정을 해주고요. 이 문제를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써가지고 세 사람이 와가지고 30분 동안 답안을 갖다가 강평을 받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부담되면 빨리 가셔도 돼요. 부담되면. 지금 첫 시간에 그래서 첫날에 첫 시간에 휴게 시간을 한 15분 정도 잡는데 도망가라고 15분이나 잡아주니까 빨리 도망가세요. 지금 오후반도 한 명이 도망갔어. 오후반은 지금 저녁반이 약간 좀 기분이 좋은 상태고 오후반 약간 더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더 강하게 야단을 많이 쳤더니 막 도망갔어. 그래서 선택 과목이 본질이 뭐냐면요. 선택 과목이라는 게 요즘 50점이죠. 근데 마지막에 있다는 게 항상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정보 체계론은 앞쪽 4과목을 제대로 돌았냐를 확인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많이 주는 편이죠.
그래서 앞쪽 내용을 다 꺼내가지고 와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기억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왜 기억 못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그래서 제 강의 자체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안락한 강의를 생각하셨다면 제 강의는 빨리 나가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무지하게 불편하게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수험생이길 요구하거든요. 아직까지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얘기하지만 종합반의 80%는 유치원생이에요. 아직도 그래요. 유치원생인데 아무 생각 없이 도시락 까먹으러 다니죠. 학원을. 네, 도시락 까먹으려고 올라가면 여기 왜 와 있어요? 비싼 돈 내고 집에서 까먹지. 그래서 밥값을 해라. 그게 수험생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쳐지는 거니까 잘 보시고요. 전개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예요, 체계예요, 론이에요. 자,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보하고 체계가 일단 들어가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보라는 것 자체는 전형적인 포커스예요. 포커스다. 정보라는 포커스가 흐르는 건데요. 그래서 중심축을 잘 잡으셔야 돼요. 포커스라는 것 자체는 행정학의 거버넌스 같은 거예요. 행정학의 거버넌스 같은 건데, 행정학의 거버넌스가, 그죠? 제가 항상 비유를 할 때 기차의 비유를 하는데, 기차가 정보체계론호라는 기차가 가고 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근데 기차는요, 중계기관차예요. 중계기관차에 터빈을 돌리는데 필요한 게 석탄이잖아요. 석탄이 투입이 되어지게 되면 터빈이 돌기 시작하는데 이 터빈 자체의 역할을 하는 걸 제가 포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정보 체계론 전체를 돌리는 게 뭐냐? 당연하게 정보 기술이에요. 약간 포커스라고 얘기해요. 포커스. 이 포커스 자체가 체계라는 로커스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체계라는 로커스를 지나간다. 포커스가 로커스를 지나간데, 근데 체계라는 로커스를 지나간다네. 이거 똑같이 본 게 뭐죠? 행정학이죠. 행정학이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봤는데, 행정학은 이게 없는 상태에서 뭐죠? 거버넌스라는 게 있고요. 거버넌스라는 것 자체가 체계를 지나가요. 구성이. 그래서 행정학은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버넌스에서 시작해서 거버넌스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버넌스에서 시작해서 거버넌스 끝난다라고 얘기하는 건 행정학 전체의 로커스적인 측면 자체가 거버넌스로 해석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로커스 장소들이 거버넌스라는 포커스를 통해서 표현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각각의 로커스별로 표현은 다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커스라는 걸 가지고, 즉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모든 걸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예비가 끝났을 때 행정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거버넌스라는 개념 하나를 가지고 거버넌스의 작동, 양식, 방식의 세 가지 계층제, 시장, 네트워크를 가지고 각각의 로커스적인 측면에 적용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행정학의 예비를 정말 잘 둔 거예요. 물론 강론까지를 포함해서 그래요. 강론의 내부 관리라는 것도 뭐의 변형이니까요. 거버넌스의 변형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 강의를 행정학이나 정책을 안 들은 경우에는 상당히 답답할 수 있어요. 제 강의는 허들링이 무지하게 높아요. 사람을 편하면 아무나 듣는 강의는 아니에요. 정책의 행정학이 안 잡혀 있으면요, 답이 잘 안 나와요. 근데 문제는 정책 행정학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전혀 아닌데, 사실은. 예비 단계에서 따라오면, 정치학 행정학을 따라오면 훨씬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참 답답할 거예요. 여러분이 배운 정치학이나 여러분이 배운 행정학이 수험적 관점에서 참 쓸데없는 걸 많이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강약이 있어야 되는데 1년 4개월에 합격해야 되거든요. 경제행정법은 1년 4개월에 정리를 끝내는 게 어려워요. 네, 정책이나 행정학이나 선택 과목은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1년 4개월에 승부를 걸 수 있는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경제행정법은 선행 안 되면 답 없어요. 그래서 머리의 부분을, 머리의 뛰어남을 넘어서는 분량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해요. 근데 재미나게도 이 뒤쪽의 세 과목은 일반 행정의 지표 과목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일반 행정의 특성은 여기서 결정되거든요. 행정학, 정치학, 그리고 선택 과목인데요. 여기서 결정되어질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강약이에요. 강약이 무지하게 중요한데 강약이 중요하다? 강약이 뭐가 중요한 거죠? 강약이? 그럼 뒤쪽 과목에서 느끼는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 경제학이나 행정법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범위가. 넓이가. 그러니까 행정법하고 경제학을 여러분한테 얘기하라고 하면 글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항상 귀납적으로 배워서. 네, 제가 행정학이나 정책할 때 이 두 과목을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연역적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연역법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행정법이 어떻게 생긴 거야? 경제학이 어떻게 생긴 거야? 역시 똑같죠. 조감도적 관점에서 숲을 먼저 보는 거예요. 보는데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구조가. 근데 재미난 게요. 딱 정해져 있어요. 경제학 행정법은 뭐가 문제냐면 이게 문제죠. 뭐요? 깊이가 문제예요. 넓이가 문제가 되는 과목은 전혀 아니에요. 경제학의 넓이가 뭐 있어요? 미시경제학, 소비자 이론, 생산자 이론, 시장 이론, 생산 요소 시장 이론, 일반 균형, 후생 경제학. 소비자 이론 내에서는요, 다시 6개의 편? 딱딱 기계적으로 떨어지죠. 왜? 어떤 책이든 똑같거든요. 행정법도 마찬가지인데, 왜? 구성이 똑같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행정학, 정치학서부터 문제죠. 왜? 강사마다 다 다르거든요, 범위가. 그럼 정책에서 배운 게, 그죠? 뭘 배웠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구조적으로.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넓이는 딱 정해져 있는데, 깊이가. 이건 어디까지 들어갈지 몰라요. 넓이구성. 그래서 계속 플러스 알파적 측면을 통해서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뒤쪽 과목의 문제는 뭐냐면요. 넓이가 없어요. 어디서 어디까지를 몰라요. 우리 정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그죠? 문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이타적인 문제가 나오는 게 어디서 어디까지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 뒤쪽 세 과목의 본질은 뭐냐면 넓이를 빨리 정해야 해요. 이 넓이를 빨리 정할 수 있으면 재미나게도 이렇게 들어가는 과목에 비해서 들어가는 게 아주 얕아요. 그래서 넓고 얕게 하는 과목이에요. 이게 뒤쪽 세 과목이. 그러니까 넓고 얕게 한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평적인 연결성을 잘 생각해야 되는 과목이라는 얘기예요. 경제학은 수평적 연결성이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미시는 뭐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고, 거시는 그러면 학파별 기준으로 해서 연결성을 가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결성의 폭 자체가 넓지는 않고, 행정법은 연결성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연결되어지지만, 그 궁극적으로 뭐 구제라는 측면으로 집중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기계적인 연결성, 구성이. 근데 이 뒤쪽의 세 과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얕게, 넓게 알아야 되는데 이게 한정없이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범위의 설정이 필요해요. 이 범위의 설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기출문제. 거기다가 그나마 다행인 건 기출문제가 뭐야? 어느 정도 몰려서 나와준다는 거죠. 아, 이게 주로 자주 나오는 파트구나. 이건데. 그래서 원래 순환 개념은
예비서부터 사순환까지 있지만 순환 개념은 25년 전에 제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25년 전에 제가 만들 때 순환 개념의 기본적인 의미는 진도도 아니고 난이도도 아니고 중요도예요. 그래서 예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걸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난이도 중심으로 나가는 게 참 이상한 건데 사실은 왜? 아니 무슨 1년 4개월 동안 준비하는데 무슨 난이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고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시험이라는 게 난이도라는 걸 따지는 시험이 아니에요. 왜? 그냥 원래 어려워요. 무슨 난이도가 어디 있어요? 난이도가?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영역적 관점에서 다 난이도가 있어요. 그럼 이런 말하는 게 경제학에서 다이제스트 가지고 들어가는데 다이제스트의 연습 문제는 쉽나요? 한번 물어볼까요? 다이제스트 연습 문제는 쉬워요? 트니티 들어가가지고 본격적으로 기출문제 나오고 기출문제는 쉬워요? 아니 연습책 들어가가지고 본격적으로 예상문제 나오는데 그거는 뭐 쉽나요? 문제는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 시험에서 3월달부터 다음 연도 6월달까지 거기서 무슨 난이도가 무슨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비 때는 쉬운 거하고 일설한테 약간 어려운 거예요? 그게 뭔 소리야? 의미 없어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많이 나오는 걸 먼저 봐야 돼. 그러니까 예비행정법의 핵심이 그래서 소송이라고 항상 얘기하죠. 소송이라고. 왜 소송이 전체의 3분의 2니까. 그러니까 소송이 안 잡히면 예비를 제대로 안 돈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행정소송법의 조문적인 구조를 통해 가지고 소송 요건과 본안 판단의 측면을 정확하게 지점을 짚으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왜? 절차법이잖아요. 행정소송. 프로세스적 측면에서의 각각의 주소 자체가 잡혀야 되는 건데 결국 예비가 지났을 때 각 과목에 뭐가 남아야 됩니까? 이게 본질인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예비는 제대로 돌았을까요? 제가 25년 동안 여러분 상담하면서 3,000명 이상을 상담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5%예요. 거의 기계적으로 5% 정도가 제대로 돌아요. 그래서 1년 4개월이 지났을 때 그래서 살아남는 게 5%인 거예요. 100명이 시작하면요 5명이 살아남는 겁니다. 저희 종합반 일반행정이 만약에 100명이 출발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5명이 살아남아요. 네, 확률적으로 그래요. 그 학생들이 합격하는 거거든요. 결국 여러분의 단기적인 목표는 뭐냐면 내년 6월달까지 저희가 100명이 시작했을 때 5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0명 안에 들어가면 합격할 것 같아요. 저 인원이 몇 명인데, 응시 인원이. 여기에 100명밖에 없잖아요. 100명밖에. 응시 인원이 몇 명인데. 저희가 다른 데 비해서 이따만큼 높아요? 합격률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인원 대비로 해서 비율은 비슷합니다. 어느 학원이나. 그러니까 많이 가 있으면 그만큼 많이 합격을 하는 거죠. 적게 있으면 적게 합격을 하는 거고. 당연히 비율의 문제니까. 어차피 모수가 얼마나 크냐 이 문제인 거지. 표본의 비율적 측면은 비슷하죠. 그럼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지? 5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만하지가 않죠. 긴장해야 되는데 사실은 예비 시작에서부터. 삐끗하면 끝이에요. 이게 신림동의 룰이에요. 룰. 삐끗하면 끝이다. 그래서 포커스라는 정보가 있고요. 체계라는 로커스가 있다. 그 밑에 체계는 뭐인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체계예요. 행정체계, 정치체계. 체계죠, 체계. 즉 체제론적 접근 방법이라는 틀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체계론의 로커스 자체는 정보체계론이라는 이 체계적 측면의 문이죠.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하면 이런 식의 구조예요. 자, 기술이 있어요. 기술이 포커스예요. 이게 정부가 있죠.
네, 중간에 사회를 거쳐요. 그래서 기술에서 정부에서 기술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정보체계론입니다.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조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네 과목 중에서, 선택 과목 네 과목 중에서 정말 간단한 구조, 이게 정보체계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평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첫 번째, 그래서 기계적으로 기술, E라고 얘기해요. 일렉트로닉의 개념이죠. 전자인데요. 이게 S로 소셜이라는 개념이죠. 사회인데. 이게 G로, 즉 정부로. 그리고 피드백, 한리죠. 이렇게 들어가죠. 이걸 행정학 배울 때 여러분 어떻게 배웠어요? 행정학 배우실 때 행정학에서 이걸 어떻게 배웠냐에 대한 논의인데, 그래서 행정학의 구조가 지금 70이라고 했어요. 70. 그래서 두 가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보체계론이 행정학적 베이스가 70이다. 따라서 보통 1위에서 20위까지의, 보통 저희가 논의할 때 일반 행정이 100명이 1년에 보통 합격을 하게 되는데요. 기준으로 해서 20위권 이상, 이렇게 얘기해요. 20위권 이상에서 정보체계론을 선택한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적인 측면 자체는 재미나게도 한 6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간 높아요. 뭐보다? 선택 과목의 비율보다 높아요. 왜 높을까요? 네. 정보체계론을 선택한 학생들이 고득점을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정보체계론의 고득점이 아니에요. 평균점의 고득점인데 왜 저거 많이 할까? 정보체계론을 잘한다는 건 행정학하고 정치학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보체계론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아주 우수한 학생들인 경우가 꽤 많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반 행정에 글쓰기에 자신 있는 학생이 많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보체계론을 선택한 학생들이 2차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가장 높은 점수하고 가장 낮은 점수의 분포적인 측면을 보면 가장 넓게 퍼져 있는 게 정보체계론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못하는 학생은 더 못해요. 정보체계론을 선택하고도. 구조적으로. 재미난 논리지 이거? 그래서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는 건 아주 바람직하지 않아요? 원래 정보체계론 과목이 그래요. 근데 그 대신에 정보체계론을 많이 맞으려면 방법은 뭐? 행정학하고 정치학을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내용. 두 번째는요, 답안이에요. 보다 중요한 건 답안입니다. 이 론 과목의 특징이에요. 론 과목의 특징인데, 론이라는 걸 하나 생각을 해볼까요? 자, 정책학에 비해서 이 론 과목, 세 과목인데, 그 중에 가장 론다운 게 정보체계론이라고 얘기했어요. 론 과목의 포인트는 뭐냐면, 아는 듯 쓸 수 있는 과목이에요. 정책학은 거짓말을 못해요. 딱 체계가 잡혀 있어서 정책학의 문법하고 어휘를 적용하지 않으면 빤히 다 보여요. 거버려요. 뭐야? 다른 표현하면 로마에 왔는데, 그죠? 로마에 왔는데 아테네법을 기준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에 따라가지고 써야 되는데 아테네법처럼 쓰고 앉아 있으니, 문제는요, 정보체계론은 그게 없어요. 경계가. 망국어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론이라는 과목의 본질은 뭐냐면 내용을 최대한 다른 과목으로부터 끌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체계론의 역사는 처음으로 행정고시에 들어온 게 1980년대 말이에요. 1차 시험에 들어왔죠. 정보체계라는 과목이. 그러니 지금 역사가 얼마나 된 거예요? 그죠? 정확히 얘기하면. 얼마 안 됐거든요, 역사가.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으로부터 빌려와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내용이. 그래서 재미난 게 여기서 얘기하는 행정학의 70, 정치학의 5%, 경제학의 5%, 이래버리면 80%가 빌려와요. 어떻게 빌려오는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80%가 빌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20이 기술이죠. 그래서 재미난 게 예비 12회 동안에 6회 동안 저희가 기술을 해요. 6회 동안 기술을 하는데, 결국 6개의 기술을 하루에 하나 정도씩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일서부터 이제 하나하나를 해야 되는데, 매일 하나씩. 그럼 나머지는 뭐인 거죠? 행정학이요. 그래서 행정학에서 제가 흔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무지하게 흔들리는데, 특히 제가 제 수업 안 듣는 학생들이 일단 강론이 없어가지고 답답하고, 보통 강론을 안 배우더라고요, 예비 때. 전체가 돌아가야 되는데 왜 행정학은 총론과 강론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과목이에요. 이게 행정학을 지배하는 가장 핵심인데, 총론과 강론의 유기적인 연계. 그걸 갖다가 순환을 딱 나눠놓으니 완전히 따로 놀죠. 예비 때 총론하고 일순환 때 강론하고. 그걸 저희는 대학교 방식이라고 하는데, 대학교 방식. 학원에서 이런 게 참 재미난 거예요. 학원에서 어떻게 그런 식의 방식을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대학교예요. 행정학까지 저게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걸 언제 두 개를 분리해가지고 언제 도대체 내년 1년 4개월에 합격을 해요. 어쨌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이 내용하고 답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80%를 그럼 내용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정책의 내용을 가져오는 게 1페이지죠. 자료를 보세요. 왼쪽에 행정학의 기출문제가 있고요. 오른쪽에 정보체계론의 기출문제가 있어요. 항상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내일 하나 추가되면 뭐 정책 기출문제가 나오면 3개를 놓고 봐야 되고. 그래서 보통 4자리를 써요. 책상 4개를. 제 수업이 원래 그런데. 왜 펼쳐놓는 게 많아요. 쭉 펼쳐놓는데.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보면 정보체계론의 첫 번째 1페이지부터 해서 2페이지의 논의까지, 2페이지 3분의 1 정도까지가 있죠. 그게 정치예요. 이걸 저희가 정책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전자민주주의 파트라고 얘기해요. 전자민주주의. 그러니까 전자민주주의의 내용하고 기본적으로 맞물려져 있어요. 왜 5분의 4가 그래요. 다만 5분의 1 정도가 다른데, 5분의 1 다른 거 뭐 때문이죠?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요. 즉 정치학에 비해서 저희가 깊이 있게 들어가는 파트가 있어요. 가장 최근 정치학 기출문제가 뭐가 나왔죠? 전자투표까지가 나왔죠. 선거제도에서. 아마 봤을 거예요. 정치학에서 얘기했겠죠. 어떤 강의를 들었든 간에. 네, 전자투표가 마지막으로 나왔죠. 하나는 뭐가 나왔고요? 사전투표. 또 아니면 전자투표. 전자투표가 가지는 뭐 헌법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제가 물어봤던 문제인데, 이게 두 가지가 나와요. 전자투표가. 근데 전자투표는 사실상 정보체계론에서 이미 상당히 깊이 있게 다뤘던 주제예요. 그 논의가. 대표적으로 밑에서 세 번째 문제가 있죠. 전자투표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문제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로 푼다? 정치학으로 풉니다. 그래서 정치학 할 때 그래서 얘기를 해줘야 되죠. 정보체계론에 이게 나온다. 그래서 같이 보는 거예요. 정치학에서 진도를 나갈 때 정보체계론, 정책학, 행정학 같이 놓고, 이게 정보체계론에 여기하고 겹치는 파트다. 정리를 같이 해야 된다. 그래야지 줄어요. 시간이. 나중에 여러분 공부가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과목별로 분리되어 있는 건 정말 치명적이에요. 시험적 관점에서. 일반 행정은 5과목의 연계성이 포인트예요. 연계성이. 이게 연계가 되지 않느냐? 연계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왜? 각 과목별로 자기 과목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 강의는 어려울 수 있어요. 제 강의 패턴이 전체를 다 얘기하거든요. 경제학에서부터 행정법, 정치학, 행정학을 다 얘기해요. 그래서 허들링이 높다고 얘기해요. 허들링이 높다. 그래서 쉽게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따라오면 이게 쉬워지는데 왜 계속 반복하니까. 이게 세 번째 과목인 거죠. 정치학이 있고 행정학이 있고 지금 정보체계론 들어온 건데. 근데 이게 처음 들으면요, 저 사람 뭔 얘기하는지 몰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 학생들이 보통 평가가 그래요. 정신이 한 개도 없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게 다른 과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 과목에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갖다 놓고 보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도 기준으로 받느냐, 진도 기준으로 받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저희는 먼저 봐야 돼요. 진도 의미 없어요. 지금 진도 빼기 생겼어요, 지금? 합격하게 생겼지? 진도 빼서 뭐 할 거예요? 저희가 행정학에서 목표의 대치라고 하죠. 골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데 수단이 목표화된 현상. 그럼 공부도 대부분 그럴걸요. 진도 빼느라고 바쁘지. 이 진도를 빼가지고 내가 도대체 합격에 얼마나 가까워졌나는 평가 안 하거든요. 그게 무슨 공부야? 그래서 많이 불편할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을 제가 워낙 많이 알았어요. 많이 불편할 겁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문제는 뭐냐면 그게 수용되어져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수험생이에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예, 제가 얘기하는 게 가장 빠른 합격의 방법론이거든요. 3,000명을 넘게 본 결과여서 그래요, 결과. 결국 아주 예외가 있을 수는 있지만 확률의 문제여서 그래요.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빨리 붙더라. 그래서 각 과목에 강사분들이 얘기한 거하고도 다를 수 있어요. 각 과목에 강사분들이 얘기하는 방법론하고도 다를 수가 있어요. 뭐 다르겠죠. 방법론이 항상 뭐 하나만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5과목의 연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분량이 줄어요. 분량을 늘리는 건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줄이셔야 돼요. 줄이셔야 되는데. 근데 보다 중요한 게 이게 답안이에요, 답안. 그러니까 이 정보체계라는 과목은 그죠? 암기를 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구성을 하는 과목이에요, 구성.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특성 자체를 정확히 정리한 다음에 이게 많지가 않아요. 10페이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체계로는 재미다 하게도 20페이지를 넘지 않아요. 서브노트가. 그러니까 20페이지를 넘어가면 실패한 거예요. 정보체계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0페이지, 기술 10페이지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나머지는 뭐인 거죠? 행정학의 틀을 그대로 얹어요. 그래서 행정학의 글쓰기가 잘 돼 있는 학생이 정보체계론에 아주 높게 나와요. 기술만 간단하게. 그러다 보니까 시간 투자를 가장 적게 하죠. 물론 행정학이 대타는 전제하에서 그래요. 아니면 저게 정치학이나 경제학이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근데 저게 흔들리면 정보체계론은 미쳐요. 특히 답안 작성에 익숙하지 않을 때. 이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갭이 가장 큰 과목이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득점하는 학생은 아주 고득점하는데요. 떨어진 학생은 아주 떨어지는 게 정보체계. 차라리 정책학은 고만고만해요. 정책학은 통상적으로 보면 30점대에서 고만고만해요. 다 이렇게 몰려있어요. 그러니까 진입을 적게 하지만 사실상 뭐 비슷하게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고득점이 나오긴 좀 어려운데 사례가 요구돼서 사례가 정책 사례가. 근데 정보체계로는 갭이 커요.
이게 벌어지는 간격이 넓더라고요. 점수대가. 그래서 내가 정보체계론에서 고득점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전체 과목의 평균적인 측면의 고득점이라는 게 보장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보체계론을 선택하실 때는 둘 중에 하나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라면 위쪽을 가는 게 좋은 건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위쪽으로 갈 수 있을까? 이거죠. 그래서 앞쪽 세 과목과의 연계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앞쪽 과목을 기출문제를 가보셔가지고 아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 과목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 그럼 이걸로 정리하고 끝내자. 정보체계론에서. 결국 뭐 전자투표 정도만 제외한다면 왜 깊이 있는 방식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전자투표의 방식. 이런 건 정치학에서는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정치학에서 전자투표가 출제가 됐는데 작년에 이게 헌법상의 기본권,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와의 관련성을 물어봤죠. 선거제도에서. 그래서 아마 대부분 또 못 들어봤다는 표정이죠. 왜 못 들어봤을까요? 그게 선거제도에서 한 게 뭐니까요? 선거구제, 대표제 뭐 이거 하고 있었겠죠. 예에 비해서 그거 할 시간 없어요. 한가하게. 그건 압축적으로 빨리 해야 되고요. 선거제도에서 나오는 세 가지 패턴에 대한 익숙함이 포인트예요. 여러분 공부가 지금 너무 루즈예요. 다른 강사분들의 강의 자체가 너무 루즈예요. 루즈. 무슨 대학 강의 듣는 듯한 느낌. 그래가지고는 경쟁 상대 못 이깁니다. 네, 포커스가 있고 로커스가 있을 때 내용하고 답안이라는 게 론 과목의 핵심이다. 그럼 결국 내용은 빌려오고 답안은 많이 써봐야 돼요. 그래서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근데 이게 습관이 들어야 되는데 정치학부터 행정학부터.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매일 쓰라고 했죠. 제 강의 때는 항상 그러는데. 강제력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 써요. 강제력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 쓴다고. 근데 써야 돼요. 왜? 써봐야지 알아요. 이 과목이 얼마나 무서운지. 경제학 행정법은 답안 작성이라는 별도의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네, 행정학이나 정치학이나 선택 과목은요, 답안 작성이라는 별도의 과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용을 안다고 해도 답안으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 과목의 포인트는 뭐냐면 답안을 쓰면서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답안을 써봐야지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보여. 그래서 항상 순서는 거꾸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매번 수업만 듣고 있죠. 답안을 하나도 안 써보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답안에 피드백이 안 되는 겁니다. 답안을 써놓긴 써놨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어떻게 해야지 바뀌는 건지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없죠. 왜 채점해준다고 하고 그죠? 줄 몇 개 쳐주고 그죠? 뭐 굿, 베리 굿, 안 돼요. 그 끝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강사 예시 답안이라는 게 있고 그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강사 예시 답안하고 많이 다르네요. 점수 적게 줄게요.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그럼 행정학이나 정치학이 강사의 예시 답안이 the answer냐, 유일한 해답이냐, 아요? 저 다른 강사분 예시 답안을 가지고 와가지고 신랄하게 비판을 꽤 자주 하는데, 그게 무슨 the answer예요? 그냥 on answer, 중간 정도 수준에. 이 뒤쪽 세 과목에 여러분의 가장 큰 딜레마는 뭐냐면요, 답안을 썼는데 피드백이 안 돼. 그러니까 방법이요? 강사가 내준 예시 답안에 그냥 똘똘 암기하는 거지. 무슨 정치학, 행정학하고 선택 과목이 암기 과목입니까? 아니요. 저희는 이해 과목이에요. 이해 과목. 이해를 해가지고 답안을 쓰는 과목이에요. 이해를 해가지고 답안을 쓰시려면요, 분량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압축. 분량을 못 줄이면 끝이에요. 끝. 이게 이제 재경의 행정학이 망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 이게. 분량을 못 줄여요, 재경이 행정학에서. 경제학 하듯이 쭉 나열하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까락면하게만 하고 있죠. 재경의 행정학이. 근데 재미난 게 재경의 행정학 하듯이 일반 행정이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재경은 그렇다고 치고 일반 행정이 왜 그러고 앉아 있는지. 일반 행정에 정체성이 없어서 그래요. 일반 행정이 뭐 하는지 모르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결국 정치학이나 행정학 선택 과목이라는 건 이 내용과 답안 측면 이 두 개가 핵심인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게 거꾸로 답안을 쓰면서 내용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답안을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써보라고. 왜? 이게 어려워요. 예비 때 뭐 제가 매일 한 문제씩 내주고 정보책임도 똑같을 텐데 자 이거 이 문제 풀어보세요. 여기 답이 있어요. 옆에 자료 있어요. 자료. 그거 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뭐 당연히 오픈북이야. 근데 문제는요 안 쓰여.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는 시작된 거야. 아 이게 안 쓰이는구나. 왜 안 쓰이지? 답이 있는데? 이게 안 나가는 거야 이게? 그게 입문하신 거예요. 입문. 정치학에, 행정학에, 정보책에. 이제 비로소 입문한 거야. 그걸 느끼는 순간 이 과목이 좀 다르다. 경제행정법하고. 그 일반 행정으로서 처음으로 정체성을 느낀 거죠. 그게 일반 행정이에요. 답안 정말 중요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답안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요 정도를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포커스를 가지고 로커스에 적용한다. 두 개가 만나면 어드레스 주소가 나온다. 그래서 예비에서 문제는 어드레스 잡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만나는 지점에서 어드레스가 도출되죠.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첫날에는 이걸 그림으로 그리는데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판이. 물론 70%는 행정학이에요. 행정학판을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행정학 가지고 들어가야죠. 들어가면 이런 식이죠, 구조가. 행정학 과목을 어떻게 배웠어요? 행정학은 뭐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죠. 첫 번째는 종합학문, 두 번째는 잡학. 그래서 종합학문은 행정학에서 행정학을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잡학은 다른 사회과학에서 행정학을 그렇게 불러요. 근데 똑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좋게 얘기하면 종합학문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잡학이죠. 즉 사회과학 중에서 유일하게 정체성의 위기라는 걸 겪고 있는 사회과학. 참 없어 보이죠. 무슨 사회과학이 정체성의 위기라는 걸 겪고 있냐. 과학이라는 사이언스적 측면의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행정학이 어떻게 정체성의 위기라는 걸 얘기할 수 있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행정학을 저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보통 대부분 체제론적 접근을 가지고 아마 배웠을 텐데요. 저기 체제죠? 정보 체제에서 체제인데 체제적 접근 방법은 환경과 체제 간의 상호작용을 다룬 다음에 이렇게 배웠을 거고요. 이게 프로세스적 관점에서 4단계 구조로 배웠죠. 인풋, 컨버전, 아웃풋, 피드백. 4가지로 한번 배웠을 겁니다. 그건 정치학, 행정학, 정보체계론 모두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틀이에요. 이 틀 안에 집어넣으면 각 과목 간의 호환성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이런 얘기네. 이런 놈인데. 그러니까 결국 배운 게 기준으로 보면 저 환경이 있고 체제가 있다. 물론 행정학은 당연히 행정환경이고 행정체제겠죠. 이게 들어가게 되는데. 자, 환경을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배웠나요? 아니면 버전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배웠나요? 행정이라는 과목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건 버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적합한 버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버전 자체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버전이 그래서
환경이라는 이 개념이 나오면 이걸 버전적 관점에서 어떻게 나눌까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이라는 틀입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환경이 있고 미시적인 환경이 있어. 이렇게 들어갔을 텐데요. 거시 환경은 뭐라고 배웠어요? 정치학을 그대로 놔도 똑같죠? 왜? 이 환경이라는 건 같거든요. 사회학 전반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치학도 행정학도 동일하게 같이 있어요. 물론 환경이라는 것 자체는 항상 두 가지를 전제하죠. 예, 환경은 맥락의 문제니까. 저기 행정학에서 맥락 따질 때 신제도적 접근 방법 중에서 역사적 제도주의에서의 맥락을 강조를 하는데 맥락에서 가장 먼저 뭘 다뤘어요? 시간 그리고 공간이죠. 시공간적 맥락이 본질이에요. 환경은 그래서 원래 전제돼야 되죠. 시간하고 공간이. 그래서 문제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어떤 시간에 어떤 공간이냐의 논입니다. 그래야지 수평적 측면의 시간과 수직적 측면의 공간이 보여요. 정치학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시공간이라는 게. 특히 국제정치를 분석할 때 상당히 중요한 틀이에요. 시공간적인 맥락의 문제거든요. 시간 있고 공간 있어요. 이게 둘이 합쳐지면 뭐가 되죠? 역사가 돼요. 역사적 맥락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시공간적인 측면의 교직, 이걸 저희가 역사라고 해요. 역사라고 하는데 이 역사적 맥락이죠. 시간적 맥락, 공간적 맥락 두 개 합하면 역사적 맥락. 역사적 맥락이 다르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뭐가 다른 거죠? 근대 국가적 관점에서의 역사적 맥락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출발점에서 시간 공간적 측면을 가지고 들어갈 때 일단 변형을 하게 되면 공간적 관점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죠. 보편성과 특수성 논의가 나와요. 보편성이라는 건 서구의 개념이고 특수성이라는 건 보통 정책적으로 얘기한다면 동양적 관점이 강하고 보통 유럽연합에 대한 동아시아적인 개념이죠. 국제정책에서 이게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구성이. 그래서 공간은 보편 특수로, 즉 서구와 우리죠, 우리. 시간적 관점은요, 전근대, 근대, 탈근대의 개념.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보통 나요. 이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역사적 맥락을 논의할 때는 그래서 이걸 다시 재구성하게 되면 공간적 관점에서 서구적 관점과 동양적 관점. 이게 공간이고요. 시간적 측면에서 보면 다시 축이 나눠지죠. 모두 똑같이 쓴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게 다르게 보이냐면요. 다른 분들이 가르쳐서 그래요. 행정 강사와 정책 강사가 달라서 그렇죠. 달라야 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어차피 똑같은 사회과학인데 맥락은 같아요. 이게 지금 공간적 관점과 시간적 관점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래서 서구를 얘기할 때는 다시 나누죠. 뭐예요? 유럽. 정책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행정학도 똑같아요. 유럽하고요. 영미, 미국. 특히 미국을 기본축으로 하는데 이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근대를 기준으로 해서 전 개념과 탈 개념으로 들어가죠. 물론 최근에는 이게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는데 국제정치학이 최근에 패러다임이 완전히 축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국제정치학은 2018년부터 시작해서 완전하게 주제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에 지축이 뒤바뀌는 건데요.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전, 탈, 근대. 그래서 아무런 언급이 없을 때는 서구의 근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학이든 행정학이든 정보책 이런 데 마찬가지인데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서구의 근대죠. 서구의 근대. 이렇게 들어가는데. 서구의 근대를 설명할 때 유럽하고 미국이 뭐가 다른가? 원래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서구의 근대에서 유럽과 미국이 뭐가 다른가? 이게 한석 교수식의 역사적 제도주의의 맥락 문제죠. 원래 제만정론의 대표적 학자로 많이 알고 있는데 한석 교수를 행정학에서 그렇지는 않고요. 신제도론의 가장 핵심적인 학자입니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죠. 근데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게 서구의 근대? 그럼 서구의 근대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지? 근데 위쪽의 유럽과 미국은 뭐가 다르지? 그래서 서구의 근대를 설명하는 틀, 이렇게 서구의 근대를 설명하는 틀, 이 문제인데 서구의 근대는 그래서 세 가지의 관계성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죠. 어떻게 얘기해요? 기억나? 중간에 뭘 놓고요? 자본주의를 놓고 위에 뭐가 있고요? 관료주의가 있고 아래쪽에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발달 순서예요. 여러분이 들었던 강의하고 많이 다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들었던 강의 자체는 보통 1970, 80년대 수업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약간 다른데요. 이게 관료제, 그리고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죠. 최근에 행정학이나 정치학은 많이 변했어요. 근데 이게 아직 이상하게 신림동에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행정학이 지금 점수가 아주 치명적인데요. 점수 맞는 거 보면. 반영이 안 돼 있으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고요. 강사분들의 문제입니다. 근데 관료제에서 자본주의를 거쳐서 민주주의로, 이게 하나의 루트고요. 민주주의 시작해서 자본주의를 거쳐서 관료주의로, 이게 또 하나의 루트인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유럽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미국식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재미나게도 민주주의가 먼저 시작해서 자본주의가 거친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의 전환점을 저희가 남북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들 아마 들은 거로는 여건주의에서 실적주의로의 전환 라는 인사행정 틀을 가지고 배웠을 거예요. 예, 인사행정의 여건주의는 민주주의거든요. 민주주의 발달이라는 게 기본칙이에요. 그 두 가지죠. 제가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걸 보면 행정학에서 인사행정론이 행정학에 기출문제가 있는데 기출문제 보면 여건주의에서 실적주의로의 전환의 역사적 배경 자체를 물어보거든요. 기출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행정학이 저희가 옆에 보면 행정학이 있어요. 거기에 인사관리라는 게 있고요. 인사관리에서 31페이지인데요. 31페이지 제일 아래쪽 문제죠. 그게. 여건주의와 실적주의, 미국의 정치적 배경하고요. 사회적 배경을 물어보죠. 대표적인 역사적 제도주의 틀인데요. 구성이. 저한테 또 기계적으로 또 희한하게 암기를 해요. 암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구성이 이게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게 여건주의예요. 여기서 자본주의의 전환점을 거치고 자본주의라는 건 산업화의 초기 단계에서 심화 단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산업화의 전개의 전환점이 됐던 건 남북전쟁이에요. 그래서 남북전쟁이 그래서 여건주의의 전성기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링컨 대통령 때인데 일단 전성기이면서 동시에 쇠퇴기죠. 쇠퇴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결국 산업화가 심화된다는 건 도시와 공업화가 심화된다는 걸 의미하고 따라서 새로운 사회 문제가 대거 발생하게 되죠. 근데 여건주의는 여전히 아마추어한 행정으로 진행이 되어질 거야. 따라서 전문성이 필요해졌다. 이렇게 전문성이 필요해졌다. 그래서 공직임용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한 거죠. 우도 윌슨이요. 진보주의 운동을 통해서. 이 진보주의 운동은 정치학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치학과 또 연결되죠. 그래서 이 역사를 저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행정학과 정치학을 동시에 해결해요. 그래서 예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사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알아야지 스토리텔링이 되거든요. 주섬주섬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주섬주섬. 여러분이 제일 약한 게 이 파트인데 왜 역사를 모르니까. 왜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정치행정 이론론, 이원론 이런 거 하고 앉아있으니
이렇게 들어가는 게 미국이죠. 이렇게 내려오는 게 유럽이에요. 대표적으로 프랑스 또는 독일식의 논인데 이렇게.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근대적 관점에서 절대 군주 국가를 거쳤냐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절대 군주 국가를 거친 맥락이죠. 절대 군주 국가가 작동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게 정치학의 기본인데, 첫 번째가 관료제, 두 번째가 상비군, 세 번째가 조세책이에요. 여기서 관료제부터 먼저 발달하죠. 유럽이. 절대 군주 국가를 지탱하기 위한 관료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관료제 하에서 절대 군주 국가 하에서 시장이 형성되어져요. 이게 뭐 자본주의 발달과 연결되는 중상주의라는 틀입니다. 자본주의 양식적 관점에서는 제가 중상주의라고 하죠. 중상주의의 틀이. 중상주의를 통해서 자본주의가 발달되어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새로 등장하게 된 신흥 계급이 부각되어지는데, 이게 부르주아지죠. 부르주아지의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에 대한 요구가 연결되어져서 아래쪽에 시민혁명으로 연결되는 구조예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유럽 국가는 대부분 이 루트를 따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 맥락적 측면 자체가 정치학적으로 행정학적으로 강하게 경로우전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 루트 자체가 이미 모든 걸 결정했거든요. 이제 초기 조건이라고 하죠.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이 초기 조건적 측면 자체가 그 이유를 지배하는 거예요. 아, 지배하는 거구나, 이게. 구조가. 그래서 서구의 근대는 이 두 가지 루트의 차이예요. 그래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인사행정론 쪽에서 뭐가 되죠? 저게 정실주의로 대표되는 구조예요. 저게 직업공무원제. 이게 직업공무원제 루트고요. 이렇게 가면요. 역관주의에서 실적주의로 넘어가는 루트죠. 구성이. 그래서 저게 인사행정론의 이 문제의 의미거든요. 31페이지에서 아래쪽 문제가 그걸 물어보는데 저것도 글쎄요. 답 따라붙는 거 보면 아주 이상하게 달아놓는데 강사분들이 희한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밖에 답을 못 따는지 모르겠는데 구성이 그래요. 그 논의가 여기에서 출발하죠. 여기서 출발하는 건데 이걸 거쳐오는 거예요. 자, 이 환경, 여기서 거시 미시라고 하는 환경은 당연하게 시간 공간에 특정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특정한 시간과 공간이죠. 왜? 맥락이니까. 특정 시간 공간을 여러분 뭐라고 배웠죠? 1980년대 이후적 관점의 흐름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단 기본을 일단 보고 서구. 거기서 시간적 측면에 근대에서 탈근대로 전환되어지는. 보통 저희가 시점으로 본다면 1980년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1980년대에 나타났던 거시적인 환경과 미시적인 환경 여기서 보통 출발합니다. 재미난 게 이게 최근에 뒤집어지고 있어요. 사회과학의 전체적인 환경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게 이게 분기점이요? 팬데믹이에요. 팬데믹인데 팬데믹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지구의 추계 전환을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틀을 그냥 써요. 거시에서 뭘 얘기했죠? 분권화를 얘기하는데 분권화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신중세. 정책에서 배웠어요. 디불의 신중세. 신중세가 있는데 신중세를 제가 뭐라고 표현하죠? 중세가 새롭게 부각되어진 거예요. 중세의 포인트는 뭔데요? 이렇게가 중세예요. 근대는 뭐였어요? 이렇게가 근대죠. 이게 분권화와 집중화. 역사적 운동인데. 그래서 중세는 바깥쪽으로 빠져나왔죠. 여기 뭐가 있으니까 세계정보와 같은 틀이 있는데, 여기요? 교환권인데, 교환권이 있어요. 여기 뭐가 있죠? 아래쪽으로 빠져나왔죠. 이렇게 뭐가요? 영주권이 있어요. 중간에 끼어있는 군주권이. 이 중세입니다. 중세.
이 중세가 근대로 전환되어졌다는 건 1808, 이 기본적으로 근대로의 전환축 기억나요? 뭐라고 하죠? 베스팔리아 체제라고 얘기해요. 이 베스팔리아 체제인데 거기에 대한 포스트 베스팔리아 체제죠. 베스팔리아 체제 또는 베스팔렌 체제라고 얘기하고요. 베스팔리아 조약과 연결되어 있어요. 1648년이죠. 1618년에 저희가 30년 전쟁이 시작을 하니까요. 30년 전쟁이 끝난 게 딱 30년이니까 1648년입니다. 이때 베스팔렌에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게 베스팔렌 조약이죠. 저게 핵심이죠. 왜 승리한 거거든요. 신교가 구교에게. 종교전쟁인데 30년 전쟁. 결국 구교로부터의 독립이잖아요. 독립. 교황권으로부터 군주권의 독립. 그래서 이 군주가 드디어 이렇게 이게 중세예요. 절대 군주국가죠. 그래서 이 중세가 아니라 근대예요. 근대. 이게 절대 군주국가예요. 절대 군주국가. 절대 군주국가는 그래서 집권이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오래간만에 뒤집어진 거예요. 거꾸로. 위쪽을 뭐라고 하죠? 세계화, 아래쪽을 지방화, 바깥쪽을요 민주화 또는 민간화. 이게 여기에요. 이게 1980년대입니다. 보통은 포스트 베스팔리아 체제. 이 포스트 베스팔리아인데 저렇게 얘기하죠. 결국 그렇게 보면 거시적인 환경이라는 건 분권화예요. 여러분 기계적으로 아마 봤을 거예요. 위아래 구조에서 세방화, 즉 세계화, 지방화가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진다. 세방화라는 틀이고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민간화 또는 민주화. 정책은 보통 민주화라는 표현을 쓰고 행정학은 민간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신자유주의의 신공공관리죠. 이게 NPM의 배경이에요. NPM의 배경인데 이게 뭐예요? 분권이거든요. NPM의 배경. 세계화, 지방화, 민간화.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요, 거시 관점에서 정부의 시정화. 하나는 미시 관점에서 행정의 경영화. 첫 번째는 보통 시장주의라고 해요. 두 번째를 신관리주의라고 합니다. 결국 시장의 원리와 경영의 원리의 도입이죠. 시장의 원리라는 경쟁의 원리와 경영의 원리라는 민간 경영 기법 자체를 도입해요. 축의 전환인데 분권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미시를 뭐라고 표현하고요? 뉴로말.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까지가 행정학이에요. 그래서 행정학의 뉴로말은 기출문제죠. 저기 가보면 있어요. 기출문제. 뉴로말이라고 있어요. 뉴로말은 경제학에서 시작했다고 얘기했죠. 저성장. 이게 뭐예요? 정치, 경제, 사회에 파급되어지는데. 최근에 뉴로말이라고 하면 보통 뭘 얘기하고요? 저출산의 고령화. 또는 다문화. 특히 최근에 뭐라고 하죠? 이중적 뉴로말. 이게 위험사회적 관점의 부가예요. 팬데믹. 팬데믹적 관점을 제가 이중적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중적인 뉴노멀이다. 근데 재미난 건 저거보다는 뭐가 중요하죠? 저 분권화하고 뉴노멀을 추동하고 있는 힘. 이게 뭐예요? 정부가예요. 자, 이제 시작한 거예요. 뭐가 정보체계라는 게. 이 두 개를 추동해요. 그래서 정부화는 보통 저희가 뭐라고 하죠? 푸시 팩터라고 해요. 푸시 팩터라고 하는데 밀어 추동하는 힘이에요. 푸시 뭘요? 거시적인 환경을 그리고 미시적인 환경을.
즉 세계화나 지방화를 통해서 거리의 소멸을 가져온 게 정보화고, 정보화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새로운 경제적인 구조 자체가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하는 환경, 이게 드디어 시작이구나. 뭐가요? 정보체계. 그래서 정보체계론은 저기서 시작합니다. 정보체계론이 행정학과 다른 건 이를 제일 앞으로 빼요. 환경에서. 이를 제일 앞으로 뺀다. 그리고 뭐요? 행정학에서 얘기하는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을 추동해요. 저게 이죠. 시작. 일렉트로닉이라는 전자라는 개념이에요. 저게 정보기술이거든요. 정보기술이 핵심이에요. 정보기술이. 저게 추동한다.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을 추동합니다. 얘가 있다는 거, 얘가 드디어 정보체계론이다. 추동이에요. 그래서 행정학 또는 정치학 모두 똑같아요. 그래서 전자라는 표현이 들어오게 되면 이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학이든 정치학이든. 그래서 행정학 기출문제, 정치학 기출문제 이제 찾아보는 거죠. 전자라는 표현이 어디 나오지? 저기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측면. 보통 이를 그래서 다른 말로 ICT, 정보통신 기술 이렇게 표현하죠. ICT라고 한다.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개념이에요. 저기가 이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체계론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파트.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봐요.